저는 지금은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지만 젊었을 적에는 중국집 배달부로서 근무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벌써 40년이나 넘은 일이 되어버렸네요. 1980년대 저는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건 체력적인 일밖에 없어서 학교 자퇴 후 중국집 배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도 좀 몰기도 해서 배달 일도 잘할 줄만 알았더니만 오토바이 모는 거랑 배달 일 하는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코너를 돌 때 철가방을 잘못 각을 잡았던지 음식이 가끔 엉망이 되어버려 사장님께 원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야, 너 이번에도 음식을 케밥으로 만들어 배달했다며? 지금 월급 주고 고용해놨더니 장난하는 거야? 아우, 속상해 정말. 너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일하면 바로 해고야, 해고. 알겠어? 날카로운 여사장의 목소리에 저는 귀가 얼얼해질 지경이었고 한창 반항기가 넘치던 나이여서 여기 아니면 갈 곳 없을까 싶어 당당하게 사장님과 맞짱 뜨고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라는 말을 내뱉고는 그냥 바로 나왔어요. 저는 사실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남매 중 막내였는데 이런 저를 챙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위로 형 둘이 있고 누나 하나 있었는데 큰형네 집에서 얹혀 살다가 하도 형수가 눈칫밥을 먹여 짜증나서 둘째 형네 갔고 그곳에서도 형수들끼리 저에 대해 뭐라 말했던지 오래 못 견디며 결국 누나한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누나네도 사정은 뻔했어요. 군 식구 같은 처가 동생을 누가 제 동생처럼 살뜰하게 챙기겠어요. 누나네는 심지어 시누이가 먼저 와서 공부를 한다며 매형이 말만한 다 큰 처녀랑 저 불안해서 같이 못 있게 한다고 매일 누나랑 싸우는 통에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누나는 그나마 여자인지라 형들과 달리 저를 생각해주며 제 손에 틈틈이 모은 통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작은 방이라도 얻어. 누나랑 같이 사는 게 누나도 제일 속 편하고 덜 걱정스러운데 너희 매형이 아무래도 네 또래의 시누이가 있어 불안한 모양이야. 아휴, 지 핏줄은 아주 끔찍히 생각하는 사람이잖니. 내가 시누이 나가면 기회를 봐서 다시 부를 테니까 잠시만 나가 살아. 알았지? 라고 말했고 당시 누나가 준 돈은 그래도 어디 가서 월세 보증금을 할 돈은 되었더랬죠. 그래서 저는 쪽방 하나를 얻어 생활하게 되었는데 오래된 집이라 논물도 나오고 겨울에는 춥고 시려서 매일 옆집에 사는 집주인과 큰 소리를 오고 가고는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돈이 없으니 나갈 수가 없어 수그리는 쪽은 항상 제 쪽이었지요. 어쨌거나 저는 중국집을 잘린 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녔지만 인부일 같은 건 몸만 힘들고 건강만 축나고 당장은 돈이 좀 돼도 나중에는 병원비로 다 써버릴 것 같아서 구간이 명관이다 생각하며 다시 배달일 쪽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동네 작은 중국 음식점에서 숙식도 제공하고 배달원을 구한다고 적혀 있어 이거다 싶었더랬죠. 망설일 이유도 없이 바로 중국집을 들어가서 사장님을 찾았는데 주방장은 사장님이었고 홀서빙은 사모님인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배달원을 하고 싶다고 말했고 사장님께서는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그쪽에서도 급했던지 별 테스트 없이 저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손 빠르게 발 빠르게 잘 좀 해주면 좋겠어요. 내일같이 잘해주면 월급도 점차 올려줄 테니까 앞으로 잘해봅시다. 저희 큰형보다 조금 나이가 더 많은 사장님은 제가 어리다고 혹여는 못 배웠다고 얕보지 않고 제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써주며 예의를 지켜주셨습니다. 예전 일하던 곳에서 하도 나쁜 말들만 들어서 그런지 사장님의 태도가 낯설었지만 그래도 싫진 않았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사장님을 대함에 있어서 조심스러워지고 일도 좀 더 신중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간혹 저도 실수를 할 때가 있어서 배달 일을 하다가 음식이 엎어질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사장님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주눅 들지 말아요. 내가 얼른 메뉴랑 서비스랑 해서 다시 만들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대신 늦었다고 손님에게 꼭 사과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라고 정중하게 말하는데 누군들 마음이 가지 않을까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저는 여태 저를 멍멍이보다 못한 취급을 했던 전의 사장님들과는 달리 항상 저를 치켜 세워주고 자존감을 지켜주는 사장님께 마음이 가서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정말로 진심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일하면서 사장님과 돈독한 정을 쌓게 되었고 사장님네 집에 방이 하나 남는다며 제게 잘 곳까지 마련을 해주신 덕에 월세를 빼고 다달이 들어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군 식구가 하나 더 늘어나서 신경이 쓰일 텐데도 사모님도 사장님도 저를 가족처럼 잘 대해주셨어요. 이참에 사장님은 제 딱한 사정을 아시고는 제 손을 잡고 힘을 주시며 언제까지 자네도 배달 일만 할 수 없으니 차라리 내 밑에 들어와서 주방 일을 배우는 건 어떻겠나? 쉽지는 않은 일이긴 하지만 열정만 있으면 못 해낼 것도 없을 걸세. 자네 볼 때마다 내 아들 같아서 진심으로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더랬죠.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때부터 큰 중식당에서 밑바닥서부터 차근차근 다진 기술로 현재의 식당 사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제게도 희망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배달 일을 하면서 주방장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힘이 더 들긴 했습니다. 배달 일을 한 후 새벽부터 나와서 주방 일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제가 언젠가 누나한테 가서 사정 얘기를 했더니 누나는 제 얘기를 듣고 분통을 터뜨리며 그거 그 사람 분명 주방일 일손 필요해서 너 더 부리려는 거야. 에그 멍충아, 넌 너무 세상 물정 몰라서 탈이야. 배달 일만 해도 될걸. 조만간 시누이 나갈 것 같으니까 나가면 우리 집으로 당장 들어와. 아우 뭐 그런 사장이 다 있니? 라고 하는데 누나는 말을 늘 그렇게 했어도 누나네 집에 얹혀있는 시누이는 절대 나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사장님이 설사 저를 똑같은 월급을 줘서 더 부리려고 한다고 해도 저는 상관은 없었어요. 그만큼 받은 게 많다고 생각했고 사장님께 실질적으로 기술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제가 손재주가 좋다며 그동안 사장님께서 쌓아온 노하우 등을 알려주셨고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2년 정도 지나자 사장님이 가끔 밖으로 일을 볼 때는 짬이 날 때 제가 직접 요리하고 배달까지도 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맛은 사장님이 더 좋긴 했지만 제가 만든 것도 평이 나쁘진 않았어요. 이렇듯 점차 지내는 시간이 길수록 공생관계가 끈끈해졌는데 어느 날 벼랑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 운명이 바뀌는 서막이 시작된 것이었죠. 제가 쓰던 방은 현관문 옆에 있는 방이었는데 새벽에 이상하게 자꾸만 잠자는데 애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꿈을 꾸나 헛것이 들리나 싶었는데 점차 애의 울음소리는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번쩍 떠서 가뜩이나 피곤한 상황에 어떤 여자가 애를 새벽에 울리나 싶어 짜증 한가득한 얼굴로 나갔더랬죠. 꿀만 같은 잠을 방해하는 것만큼 저한테는 역적이 없었으니 단숨이 들이받을 모양새로 메리야스 차림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일시정지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는 듯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병택씨, 나도 더 이상은 혼자 못 키워요. 이번에 좋은 혼처자리가 나서 나도 시집 가야지. 언제까지나 아이만 뒷바라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비록 엄마지만 병택씨가 병택씨 인생 사는 것처럼 나도 내 인생 살 자격 돼요. 당신도 아이 아빠니 이제 병택씨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놀라서 찔끔거리며 이게 뭔 상황인지 대강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긴장하며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사장님이 인상을 쓰며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더러 마누라랑 애가 있는데 밖에서 나온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내가 그렇게 낳지 말랬더니만 혼자 박박 우겨서 엄마 노릇하겠다고 낳을 땐 언제고 이제 봐서 그래? 난 그때도 분명 말했고 지금도 생각은 변함없어. 양육비 한 푼도 줄 수 없고 애도 못 키우니까 고아원에 데려다 주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 여자는 사장님의 사람 같았고 아이 역시 사장님과 저 여자 사이의 자식 같았습니다. 항상 자상하고 푸근하고 친절한 사장님께서 저런 면모를 갖고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자신에게 가정이 최우선이라며 항상 사모님과 자식을 최고로 여기며 애처가 공처가로 사셨는데 그건 제가 여태껏 보지 못한 사장님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겨우 걸음마를 하는 애를 두고 여자는 가버렸고 사장님은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며 여자에게 외쳤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여자에게는 쓸모가 없었죠. 사장님도 홧김에 문을 확 닫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고 겁에 질린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차 커졌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던 저는 버려진 아이에게 왠지 이리저리 치였던 제 신세처럼 보였고 저도 모르게 제 메리야스를 벗어 아이를 꼭 감싸 안아주며 안아주고 말았습니다.
그게 그 아이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사장님도 모른 척한 아이를 저는 집으로 데려왔고 낯가림을 하는 아이를 서툴게나마 쓰다듬자 아이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고 울다 지쳐 제 이불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자는 모양새가 참 예쁘더라고요. 엄마가 잘 돌봐줬는지 그래도 통통한 젖살이 붙어 있었습니다. 볼을 손으로 쓰다듬으니 참 보드럽고 아이에게 저는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이 축축해서 기저귀를 벗기니 저랑 똑같은 성별이더라고요. 저는 방 안에 비키니 옷장에서 제 메리아스를 뭉쳐 대강 고무줄로 묶어놔서 기저귀를 대신했고 아이와 함께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아침에 굵직한 변성기의 비명소리를 듣고 저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평소 친형제처럼 편히 왔다 갔다 했던 사장님의 아들 녀석이 언제나처럼 사모님이 차려놓으신 아침밥을 먹으라고 저를 불렀다가 그만 아기를 발견하고는 호들갑을 떨었더랬죠. 저 역시 지난밤 일이 꿈인가 긴가민가 하다가 아들 녀석이 소리치는 것을 알고서야 불현듯 아기가 제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들갑스런 소리에 사장님과 사모님이 제 방으로 왔는데 아이를 보고 사장님은 찔끔하며 외면해버렸고 사모님은 제게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강군, 지금 그 애는 뭐야? 설마 강군, 그 애 혹시 강군 아이야? 설마 아니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아온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아이는 하고 사장님을 쳐다보니 이미 그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상황이 곤란해질 게 뻔하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저는 졸지에 아이 아빠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모님은 제 아이려니 하며 본인 남편이 혼외자식인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아이만 가엾다고 저를 책임감 없는 남자라며 흘겨보았어요. 아유, 아이가 참 순하네. 아무 사람이나 다 잘 따르는 걸 보면 애 엄마가 여러 사람 손에 맡겼나 보다. 에휴, 하긴 여자 혼자 애 책임지고 벌어먹여 살리려면 누구한테 맡기고 일을 해야지. 안 그럼 굶어 죽지. 강군, 이제껏 양육비 한 번이라도 보낸 적 있어? 라고 하시는데 자꾸 저만 들먹이시니까 원래 사모님이 이런 스타일이 아니셨거든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사장님처럼 푸근하고 부드러운 내성적인 사람의 소유자인 줄 알았더니만 애 키우는 엄마 심정으로 바라보니 아이랑 여자만 마냥 불쌍하고 저는 중요한 것을 간수 못해 자식이나 버리는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궁지에만 몰리니 저는 어떻게든 누명도 벗고 이 일을 해결할 목적으로 사장님을 슬쩍 불러내서 얘기를 털어놓았어요. 괜시리 잘못 입을 벙긋거렸다가는 통째로 남의 가정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 더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사장님도 잔뜩 움츠려 있더라고요. 저기 사장님, 저 지난밤에 다 봤어요. 저 아이 사장님 아들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난감하시더라도 어떻게 저 어린아이를 밖에다 두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보다 못해 일단 데리고 들어왔는데 어서 엄마를 찾던지 아니면 사장님이 키우시던지 사생결단을 내야 하지 않으시겠어요? 저 진짜 억울해요. 라고 얘기하니 사장님 갑자기 안면을 싹 바꾸시고는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건가? 강군, 지금 왜 강군의 아이를 나한테 떠넘기려는 거야? 나는 지난밤에 밖에 나간 적이 없어. 무슨 개꿈을 꾸고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사생활 관리 똑바로 하게. 자네 아무리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지만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짓을 한다면 나 역시 용서하지 못하네. 뭐라고요? 사장님,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어안이 벙벙해진 나머지 저는 사장님을 붙들고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고 저 애를 똑바로 보시라고 사장님 아들이라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도저히 말이 통하질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유전자 검사가 흔하질 않던 시절이라 무식한 저는 그런 것을 할 엄두도 못 내었고 설사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해도 사장님의 아이라고 나온들 저렇게 발뺌을 하는데 아이를 잘 키울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한참이나 보다가 어찌해야 좋을지 생각해 보았고 이와 별개로 이미 변해버린 사장님의 마음에 신뢰가 깨져버린 저는 친자식도 저렇게 무정하게 버리는 판국에 저 또한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신뢰가 틀어지자 저는 자꾸만 일에 관해서도 삐뚤게 나가기 시작했고 사장님도 처음엔 좋은 말로 하다가 점차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사장님도 여타 다른 인간들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때마침 누나네 집에 있던 시누이가 드디어 시집을 가서 집을 나가게 되었다는 말에 저는 일단 누나네 집에 비집고 들어가기로 했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이도 함께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누나 말 맞다나 아직 세상 물정을 몰랐던 탓인지 저는 그냥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가여웠어요. 솔직히 길거리에 멍멍이 새끼도 불쌍하다고 먹이 주고 정 많은 사람은 키우는 판국에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고아원에 보낼 생각도 못했고 이것도 인연이다 싶어 어금니 꽉 깨물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덕분에 누나에게도 매운 손맛을 봐야만 했습니다. 저는 사모님에게 혼쭐난 기억으로 인해 누나를 붙잡고 제발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부탁했고, 그래도 누나는 사모님과 달리 제가 친동생이라 그랬던지 이미 벌어진 일 같고 어떻게 할 수는 없었던지 긴 한숨을 토해내며 화를 억눌렀어요. 제가 아기를 꼭 껴안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돈 벌어서 이 아이 먹여 살릴 테니까 그때까지만 누나가 좀 도와주라. 어차피 셋째 조카도 우리 아기랑 별반 차이 없는데 키우는 김에 둘이 같이 키우면 정서적으로도 좋고 암튼 다 좋잖아. 나 좀 도와줘 누나. 나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그래. 이 아이가 날 사람답게 살게 해줄 것 같아서 놓을 수가 없어. 네, 그 말이 정답일 겁니다. 아무 희망도 미래도 없었던 제게 아이라는 존재는 큰 힘이 되었어요. 비록 제 아이가 아니더라도 길에서 제가 거둔 아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더 그래서 동질감도 느껴지고 끈끈해진 정이 생겨 정말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버리는 건 절 버리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애착이 갔고 그렇게 제 아들로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참 사람 인연이 참으로 무섭고 정은 더 무섭더라고요. 애엄마는 아이의 출생신고도 안 했던지 우리 아들은 세상에 없는 아이였고 그렇다고 법적으로 제 호적으로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악착같이 돈 벌어 아이를 무작정 먹여주고 길렀는데 나중에 학교 갈 나이가 되어도 취약 통지서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아이는 저를 아빠로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유치원조차 보내질 않아서 아이는 변변한 친구도 없어 늘 놀이터에서 혼자 놀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사장님을 다시 찾아가서 엎드려 빌어서라도 아들을 받아들여 달라 그럴까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서는 잘 자랄 것 같지가 않았어요. 일단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몰라라 배째고 나오니 통탄할 일이었죠. 돈은 어떻게 해서든 벌어서 아이를 돌볼 수 있었지만 호적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 때문에 내키지 않는 결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매일 한수만 늘어가던 찰나에 다행히 제게 구원의 손을 뻗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누나 내외였어요. 저 혼자 끙끙거리며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안쓰럽게 보았던지 누나가 어려워하자 매형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주호 이제 학교 갈 나이 됐는데 우리가 돌보면서도 호적에서는 방치를 해놨으니 우리도 여태 정말 많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누나도 내 눈치 보느라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주 보니 주호랑 정도 들고 해서 우리 호적에 올려놓을까 해. 일단의 학교는 보내야 하니까. 평소 매정하고 차가운 줄만 알았던 매형이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이런 처사를 내려주니 어찌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 앞에서 저를 수십 번을 하며 제가 울면서 고맙다고 하니 매형은 가슴이 울컥했는지 눈시울을 붉히시며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이 사람아, 내 아무리 정이 없기로서니 우린 가족이잖아. 주호가 자네 아들이면 내 아들이기도 한데 자네가 나중에 결혼하고 자리 잡으면 그때 주호 법적인 것을 다시 정리해 봄세. 주호를 진심으로 예뻐하고 핏줄로 여기며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려는 제 가족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드디어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조금씩 공부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도 숫자도 아무 선행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였기에 초반에는 친구들에게 많은 놀림도 받고 시험조차 못 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아이는 스스로 뭘 느꼈던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며 스펀지처럼 학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한글을 떼는 데는 한 달도 걸리지 않았으며 숫자 9구단, 세 자리 4층 연산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점에서 10점, 30점, 100점까지 점수를 도달하는 것도 큰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는 공부에 재미를 느끼며 욕심을 내었고 제가 무식했던지라 아이가 원하는 문제집이나 전과를 사라고 직접 돈을 주었습니다. 제 어렸을 적 같았으면 책 사라고 준 돈을 빼돌려서 군것질 하는데 다 썼을 텐데
우리 아들은 그걸 전부 책 사는 데 사고 모자르는 건 중고 책방을 적극 이용하기도 했네요. 저희 동네 낡은 중고 책방에서 우리 아들은 VIP 손님이었습니다. 워낙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중고로 사가니 직접 이것저것 더 챙겨주기도 하고 아이는 문제집을 푸는 것을 놀이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 1등에서 3등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게 되었고 선생님들에게는 서울대학교 갈 미래 유망주가 되었죠. 저는 그때쯤 돈을 차곡차곡 모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작은 중국집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손님으로 오다 가다 만난 3살 어린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공부하는 틈틈이 제 아들이 식당 일을 도와주면서 중간에 연결을 해준 덕이었죠. 정말 복둥이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무슨 낌새를 아는 것처럼 제게 항상 고맙다고 했어요. 고마워요 아빠. 내가 이렇게 아버지 아들로 큰 게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은인처럼 모시며 효도할게요. 절 아들로 태어나게 한 걸 후회하지 않으시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혹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얘가 뭘 알고 얘기하나 싶어 그냥 허허 웃고만 넘겼습니다만 뭐 세상에 비밀이 없으니 언젠가 친부모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아들이 마음 준비가 되고 더 철이 많이 들었을 무렵 조용하게 술잔을 부딪히며 진지하게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아들 덕에 이어진 제 와이프는 다행히 마음 착한 여자라 우리 아들을 친아들처럼 뒷바라지도 잘해줬고 잘 챙겨주었어요. 덕분에 우리 아들은 다시 제 호적으로 입양자로 맞아들이게 되었고 그때쯤 제 늦둥이 딸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정말 살맛이 나더라고요. 이쁜 마누라와 공부 잘하는 든든한 아들과 귀여운 딸까지. 어렸을 적에는 막 나가게 살았지만 뒤늦게 이런 행복한 가정을 가진 것도 다 우리 아들 덕택이라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제 아들에게 의지하게 되면 될수록 제 핏줄이 아닌 것에 대해 유난히 걱정이 들었고 언젠가 그 아이의 친부가 나타나 우리 아들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악몽을 꾸면서도 저는 아들에게 계속 의지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제게 버팀목이 되어주며 열심히 공부했고 정말로 꿈에도 그리던 의예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대박이었던 거죠. 그것도 장학금을 받아서 간다고 서울에 있는 의예대를 두고 지방에 있는 의예대를 다녔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서 편한 학교 생활을 위해 가게고 뭐고 다 정리하고 온 가족이 아들의 대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아들은 의예대 졸업도 마치고 군의관으로 다녀온 후 병원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며 저 아들이 내 아들이다라며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녔고 딸이나 아내 역시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며 엄지척을 외쳤습니다. 차라리 지방으로 오니까 제 마음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전전긍긍한 것도 없어져 마음이 편해 살도 찌고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우리 아들이 좋다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한다기에 저는 허락을 하고 상견례까지 무사히 치르며 아들의 결혼식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앞두고 저희 누나나 형들에게도 찾아가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고 특히나 저희 누나나 매형에 대해서는 옛날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제2의 부모님으로서 모실 정도로 극진하게 대했어요. 아들이 잘 되자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발을 담그려고 했고 그걸 쳐내는 것은 엄연하게 내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잘 되었다는 소문을 어떻게 들었던지 정말로 흉악한 발을 담그려는 작자가 나타나고야 말았던 것이었죠. 그건 바로 제 아들을 수십 년 전에 버리고 등졌던 제 첫 스승이자 중국집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벼랑간 제게 일하고 있는 중국집을 찾아와서는 주문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세월의 흐름도 있었고 그 사람도 저도 나이가 많이 든 상태였으니까요. 노인이었지만 참으로 정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을 시키더니 다 비우고 공깃밥까지 시켜 비벼 먹은 후에야 절 불러 세우더군요. 어이 사장 양반, 음식 맛이 내 손맛만 못해. 수십 년 동안 요리를 했을 텐데 맛이 여전히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구먼. 아니면 음식을 공부하고 연습할 시간에 내 아들을 키우는데 너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랬나? 자네 아들로 둔갑시킨 내 아들 의사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며? 라고 말하는데 심장이 덜컹거리며 하마터면 오줌을 지를 뻔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니 아니나 다를까 옛 사장님의 얼굴이 남아있더군요. 노인이 된 사장님은
정정한 자태로 이제 와서 자기 가정이 위태로울까봐 외면하고 버렸던 자신의 아들이 성공했다며 그 덕을 바라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도끼 눈을 뜨며 뻔뻔스러운 사장의 자태에 온몸을 다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장님 아들이라뇨? 말씀 좀 가려하십시오. 30년 넘게 아들을 외면하고 버리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들이 의사가 됐다니까 어딜 기어나오길 기어나옵니까? 참으로 뻔뻔스럽네요. 사장님께서 추운 밖에 있던 그 아이에게 등을 보인 순간, 사장님께 미칠 화를 피해 아들을 제게 떠넘기신 순간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함부로 아들이란 말 하지 마십시오. 한때 좋은 감정을 가진 제게 밑바닥까지 보이지 마시라고요. 나 죽기 전에 내 아들 반드시 내 호족으로 원위치 시키고 싶어서 왔네. 법적으로도 현실에서도 그 아이는 내 아들이니까. 천륜이란 말이 괜히 있는 줄 아나? 자네가 아무리 우리 부자 사이에 천륜을 끊으려 해도 쉽지 않을 걸세. 내 아들에게 내가 친부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법적으로도 현실에서도 주어가 사장님의 아들은 틀린 말이었고 천륜을 끊을 수 없는 것과 제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밝혀서 아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는 일은 맞았던 겁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니 저보다 상황 판단을 월등히 잘할 수 있는 배운 녀석이니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오긴 했습니다. 사장님은 오늘 기어코 아들을 만나고 가겠다고 자리를 지켰고 다 늙은 노인을 무력으로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순리대로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미 아내한테는 제가 모든 것을 말해 놓았기 때문에 아내 역시 당황한 기색 없이 아들의 마음을 존중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게 했고 아들은 퇴근 후 저희 가게로 영문도 모른 상태로 왔는데 제 심각한 목소리를 듣고 많이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부랴부랴 오자 사장님은 직감적으로 그 녀석이 친아들임을 깨닫고 눈물을 글썽이고는 아들을 안고서 통곡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구나 네가. 이렇게 잘 자라주었다니. 어디 보자 내 새끼. 내가 그날 너를 저 사람한테 보내고 두 발 뻗고 잠을 잔 적이 없었다. 우리 와이프 먼저 보내고 아들 하나 있는 거 지금 날 찾지도 않은 채 보지도 않고 있어. 내가 이렇게 산다 아들아.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나한테 네가 희망이고 보배인 거야. 병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데 남은 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련? 라고 아들에게 통사정을 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빌미로 버린 아들한테 용서와 자비를 바라는 모양새가 썩 보기 좋진 않더라고요. 가뜩이나 동정심 많은 녀석이라 저런 얘기를 들으면 혼란스러워할 텐데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사람 말 맞다나 제가 마음에 동요를 하게 되면 천륜을 어기는 꼴이 되니 그럴 수는 없고 온전히 아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길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죠. 아들은 처음에는 무척이나 놀라는 듯 했지만 침착함을 되찾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얼어있다가 친부한테 다가가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자신도 확인할 수 있겠다며 면봉으로 친부의 DNA를 채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일단 돌아가시라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점잖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유전자 검사표를 확인한 듯 아들은 아니나 다를까 멍해하며 혼란스러운 모양새였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멍하니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였죠.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기회나 시간은 주지 못할 망정 신부라는 사람은 사사로운 욕심과 질투로 인해서 저희 가게에 뺀질나게 드나들며 아들을 재촉했고 아들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의 의사 아들을 도둑질해 가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벗겨서 날로 먹으려는 인간들 다 매장시키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생떼를 부리는 친부로 인해 몇 날 며칠 동안 장사를 못하고 피켓 시위를 하며 아들을 날도둑질한 참으로 나쁜 인간으로 묘사를 하며 욕을 해대는데 왜 이렇게 추악하게 늙으셨는지 지난날의 좋았던 기억마저 다 어그러지니 날이 갈수록 배신감이 느껴지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딴에는 오죽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절실하면 그럴까 싶어서 되려 씁쓸하고 동정심이 일어나기도 했죠. 아들 녀석은 쭉 지켜보다가 자기 친부를 말리며 성을 내더라고요. 그 또한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기요, 죄송합니다만 다신 그쪽 분을 안 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태 키워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있는데 고작 핏줄 하나에 그 수많은 세월의 정성과 노력을 저버리기에는 지금 아버지와의 정이 너무 두텁습니다. 지금의 아버지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서요. 낳아주셔서 감사드리고 훗날 나중에 또 다시 천륜으로 엮인다면 그때는 절 버리지 마세요. 제 몸과 마음을 다해 효도하겠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저와 아버지처럼 돈독하고 친한 사이로 인생을 함께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작정하고 온 듯 악에 바친 듯 아들의 등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마구잡이로 아들을 쳤습니다. 자신이 제 아들의 진짜 아비라며 이 세상에 널 있게 해준 애비를 어떻게 생판남이랑 비교할 수가 있냐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온갖 소리를 해대며 아들을 그렇게 쳤어요. 그러자 아들은 지금의 저와 아버지의 정은 천륜보다 강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제 천륜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하마터면 감동에 벅차올라 울컥거려서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나온 후 친부모한테 갈 줄 알았는데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아들의 모습에 너무나 고마운 탓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단호한 친아들의 태도에 더 이상 뭐라 할 것도 없이 그대로 돌아섰고 아들은 돌아선 그 등 뒤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사장님은 저희 가게에 걸음을 하시지 않았고 아들은 2년 후 사장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장례식에서 뵙고 장례식 내내 울고 소리내어 또 울었습니다. 평생 울음을 다 쏟아내는 것처럼 폭포수 같은 눈물이 끊임없이 내렸지요. 사장님의 상주는 어렸을 때 보았던 첫째 아들이었고 그 첫째 아들은 혹여나 아버지의 남은 재산에 우리 아들이 눈독을 들일까 호시탐탐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그토록 후회하고 참담한 심정도 모르고 천륜을 어긴 배신한 아들이라고만 생각했던지 괘씸했던지 단 한 푼도 남기질 않고 모두 큰아들에게만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들만큼 돌아가신 사장님을 잘 챙기는 사람은 결코 없었어요. 모두가 돌아가신 분을 잊으려 할 때 생전 딱 한 번 본 그 모습만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은 의사가 되어 근무하고 같은 의사인 며느리와 결혼하고 손주들과 가정 이루었는데 부디 그 녀석의 결정에 후회하지 않고 죄책감이나 그와 관련된 어떠한 힘든 감정 없이 지금처럼 행복하길 바랍니다. 저 역시 정과 의리가 천륜보다 강하다는 말을 믿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 작은 진리를 제 몸소 경험한 것으로 알리고 싶었네요. 제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